네, 시작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다 여기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좀 시작할 때는 좀 그래도 많은 인원이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아쉽고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경기도 일자리 재단 사업에서 운영하게 된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일단 저희 기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 교육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한국품질재단은 그 비영리 법인으로 저희 그 ISO 인증 업무 그리고 온실가스 검증 업무나 그다음에 그 교육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약 30년 동안 저희 그 업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사업은 그동안 약 23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지금 그 취업 지원 사업 같은 이런 인력 양성 사업은 약 16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오는 동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고요. 사실 노하우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건 취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키고 그 이후에 학생분들이 잘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지원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간 뭐 재직자 교육 포함해가지고 약 1만 명 이상의 교육생들을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강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업에서는 저희가 2021년도에 그 개최된 과정 중에서 교육생 만족도 1위를 저희가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과기부에도 이런 유사한 양성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우수 프로젝트로 수상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그 국내에서 그 ISO를 도입한 1호 인증기관인데요. 그래서 약 3천 여사 이상의 저희 고객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 인증 고객들인데요.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삼성 SDS나 현대오토에버나 뭐 포스코 ICT, 쌍용 정보통신 같이 그 유수의 그 대기업들이 저희 다 고객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업종에서도 뭐 여러 뭐 기아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농심, 롯데제과, 대상 그다음에 석유화학이나 전기전자에서도 삼성 SDI나 LG전자, 지멘스 이런 여러 아주 많은 회사들,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도 저희가 많은 고객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걸 이 설명회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저희 그 추천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채용 이제 자소서를 쓰시고 이후에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다 활용을 해서 최대한 관련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저희 관련된 저희 고객사에서 채용 정보가 있거나 요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 관련된 IT 분야에서 취업 관련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안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전에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 부분 강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3년 동안 진행했던 그 이런 인력 양성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가 과정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과정, 다른 부처라 뭐 고용노동부나 과기부나 또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사업을 제가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학생들 잘 양성을 해서 취업 지원해서 취업하는 것까지 보면서 만족감도 느끼면서 그렇게 과정을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지 그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앞으로 어떤 수요가 있을지를 대략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취업 전선에 있고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 이런 키워드 단어보다는 조금 더 생소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발표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뭔지 그 개념이나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스마트라는 개념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양방향 센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 시티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개념하고 비슷하게 전통적으로는 어떤 그 제조 현장이나 이런 데서 설비나 장치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서 데이터가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뭐 기계를 도움을 받아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 수집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이후에 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을 사람이 일방향으로 했다면,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은 데이터 모집 단계에서부터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의 개념으로 분석을 한 이후에, 그리고 자동적으로 제어를 해서 시스템 자체적으로 사람이 어떤 일일이 지시를 하거나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적절한 뭐 불이 켜진다든지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기계 위치가 바뀐다든지 로봇의 위치가 바뀐다든지 작업의 정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 센싱할 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인공지능적으로 분석을 하고 다시 지침을 내리는 그 센싱까지를 다 제어하는 것을 이 컴퓨팅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뭐 이슈화된 지는 벌써 오래됐는데요. 여러 뭐 언론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어, 거의 10년 넘은 그 전부터 이 스마트 팩토리가 결국은 향후에 우리 그 제조업이라든지 제조 현장들의 혁신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계획에 따라서 계속 스마트 공장을 확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현장 자체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도 많이 줄어들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컴퓨팅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이 되어야 비용을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절감하면서도 자원도 더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현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언제 도입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제조 현장은 다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가야 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보다 지금 뭐 우리나라 한 기업의 그 스마트 팩토리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잘 구축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이제 구축을 한번 받아봐라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요 영상 한번 보고 다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화를 통한 대량 생산으로 성장을 이뤄온 제조기업은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철강 분야에 이어 화학, 비철금속, 중공업, 발전, 의류, 목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적용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리더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스마트 팩토리는 AI, IoT, 빅데이터 등 개별 기술들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과 경영에서 전체를 가시화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제어를 하게 되면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생산 현장부터 경영 환경까지 모든 밸류체인 내에서 데이터가 선순환하는 스마트 팩토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연속공정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인 포스프레임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 예측하고 AI 기술로 최적의 생산 환경을 만들어 품질 결함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우정의 조업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통해 제조, 경영 현장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해 자동 제어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이 필수적인데, 많은 기업들이 수치화되지 않은 노후 설비 등으로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의 PLC에 데이터 수집 기능이 없거나 노후화된 모델인 경우 포스마스터가 데이터 수집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모델링하여 개선된 값을 MES 시스템을 통해 다시 현장에 반영하면 데이터가 순환되고
전체 공장은 통합적인 데이터룸을 선순환하게 됩니다. 포스프레임은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플랫폼으로 시스템의 수직적 연결과 업무 분야의 수평적 연결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통합, 분석, 제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연속적인 공정에서 포스프레임을 적용하면 공정의 앞뒤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연계 분석을 통해 결함 원인 파악 및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종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앞의 공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냉각수 제어 이상을 찾아서 그 노즐의 순간적인 압력 저하가 근본 원인임을 파악하고 원료 배합의 경우 비용의 절감과 품질의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로 품질 및 성분 편차를 분석하여 최적의 배합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CCTV의 영상 이미지 정보와 PLC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동기화하게 되면 조업 불량 상황을 재현하고 원인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굴뚝 원격 감시 체계는 공장의 연기 배출 현황을 상시 측정하여 정부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포스코 ICT는 현장에서 PLC와 HMI로 사용 중인 스마트 컨트롤러 포스마스터를 PMS의 데이터 로거와 프론트엔드 프로세서에 적용했습니다. 포스마스터로 수집한 데이터를 환경 관제센터로 보냄과 동시에 포스프레임으로도 연결되어 원료, 품질, 물류 등 MES 생산 데이터와도 통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는 경영 현장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집니다. 1위 환경 속보 업무는 다양한 소스에 하나씩 접속하여 데이터를 가공해서 리포트를 발송하는 업무로 하루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IPA로 자동화하여 모든 수집, 정리, 보고 업무 프로세스를 15분 이내로 단축하게 되었고, 현장의 품질 업무에서도 품질 보고서 작성과 이미지 관리를 IPA로 자동화하여 불량 탐지율을 97.5%로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규정, 정책 등 일정한 룰 기반으로 된 업무와 프로세스 기반의 업무를 통합 자동화로 진화하며 엔터프라이즈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계속됩니다. 최종으로 프로세스와 업무들이 자동화되고 통합되면 경영 현장과 제조 현장은 데이터 중심의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작은 데이터 수집 과제에서 시작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는 생산과 경영 현장의 모든 밸류체인이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되어 관리되는 오토노머스 엔터프라이즈 단계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미래, 포스코 ICT가 만들어갑니다. 포스코 ICT. 네, 잘 보셨나요? 아, 제가 이 뭐 회사를 홍보하고 싶은 의도는 없고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 좀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회사를 홍보하고 싶은 의도는 없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가 어떤 메시지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회사들은 어떤 작업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구축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상 고객들이 그런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대상으로 되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잘 보여지는 것 같아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신 것이 정리되는 내용이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하고 연결이 될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어떤 현장에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온도 데이터일 수도 있고 원료의 양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연결시켜주는 중간 과정이 있을 텐데 그것이 시스템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할 것이고 데이터 게더링 과정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모여지면 그걸 분석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지식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과정, 그리고 실행을 하는 과정까지 이전에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거나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이제 인공지능의 개념이 들어가서 제어하는 자동 제어까지 가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주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비나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작업 효율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인력 효율화를 꾀할 수도 있고 원료나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인력을 줄이면서도 생산 효율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고 그래서 이게 제조 쪽의 혁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국내 그 자동차 회사의 그 차 중에서 경차 중에서 온라인으로만 판매한 차가 있었는데요. 그 차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차가 경차였는데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꽤 높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 가격이 높냐라고 문의가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차는 좀 고품질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언론에 그때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차는 경차이지만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훨씬 상위 레벨에 들어가는 세단급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결국은 자율주행하고 관련된 안전장치들, 뭐 주행 보조라든지 아니면 조향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이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하겠죠. 기존의 자동차들은 내연기관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그런 세팅이었다면 점점 이제 자동차도 이제 배터리가 얹어진 이후에 다른 기능들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자동차에서 하드웨어 비용, 그러니까 철골이 있을 거고 안에 어떤 엔진이 있을 거고 이런 기관들이 있을 건데 그런 하드웨어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총 수만 가지 소프트웨어도 있을 건데 그 비용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드웨어가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가격보다 더 들어갑니다.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자동차 쪽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를 알고 있고 최소한 데이터를 뭐 API를 분석하기 위해서 C#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고 있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뭐 MSQL이나 오라클이라는 이런 언어들을 접해본 친구들을 회사에서는 뽑을 때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고 있는 전체 제조 현장에서 모든 기업들이 결국은 채택해야 되는 게 스마트 팩토리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AI에 대한 지식 그리고 스마트 로봇에 대한 지식까지도 같이 버무려져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이제 실무를 점점 개발하면서 맡아갈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주요 국가의 그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인데요. 한국을 맨 앞에 있는 한국을 보시면 다른 여러 선진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개도국인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어떤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뭐 석유도 나지 않고 철광석 같은 것도 없고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인력들이나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걸 제조를 해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에 그걸 다시 수출하는 산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후에 가면서 우리가 이제 지식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더 늘어날 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메인인 국가이고 제조업이 메인인 국가라는 것은 우리 삼성전자가 어떤 본사에 어떤 그 근무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제조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품이 생산이 되고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됐든 LG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다 제조업이 메인인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고 그동안 우리나라를 꾸려왔던 회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들에 납품하고 있는 중간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그런 많은 회사들, 중소기업도 있을 거고 중견기업들도 있을 건데 결국은 위에 상단이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해 가면 그거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자명한 현실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회사들은 주로 뭐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도입을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삼성 SDS나 포스코 ICT가 이제 사명이 바뀌어서 포스코 DX가 됐는데요. 포스코 DX나 LX 일렉트로닉, 그다음에 LG CNS 이런 회사들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중심적으로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스마트 팩토리 과정을 들으시게 되면 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처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 회사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이것을 협력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는 중견 업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들이 있고,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그 인력들이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직접 구축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스마트 팩토리 과정을 운영을 해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일반 기업에 지원을 하는데도 그 기업에서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해가 있고 C샵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공부해보고 온 학생들을 우대를 하기 때문에 취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취업을 도전할 수 있는 풀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스마트 팩토리 뭐 분야는 뭐 과거에는 기초적인 스마트 팩토리도 레벨이 있거든요.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 스마트 팩토리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물류 쪽에서 이제 로보팅 기술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은 단계였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장 자동화 과정으로 가는 이제 기본 단계고 그 이후에 고도화로 가는 과정에서는 거의 산업 전 부분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그 키워드들을 산업 부문별로 검색하는 그 키워드의 그 비중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그다음에 전자, 정유, 그다음에 통신 분야에 가릴 것 없이 많은 분야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있고 저희 기존에 몇 년 동안 운영했던 저희 과정에서 스마트 팩토리 과정을 수료를 하고 취업을 했던 회사들을 보면 하나 시스템이나 LX 같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문 업체인 경우에도 있고 이후에 일반 대기업들 현대제철이나 LG 디스플레이, 현대로템 그리고 대신정보통신이나 롯데정보통신 같은 IT 업종으로도 많이 가고 여기에 이제 그래도 이름이 있는 회사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놓았지만 그 밑에 중견급으로 아주 탄탄한 회사들인데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중견 업체들도 많이 취업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경기도 쪽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수요가 더 맞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전국에 이제 테크노파크라고 이제 산업 업체들이 모여 있는 그 단지가 있습니다. 그 테크노파크별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 현황을 조사를 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경기도의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 대구나 부산 이쪽에도 산단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경기 TP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 레벨 1부터 포함한 거여가지고 좀 숫자가 많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가 스마트 팩토리도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뭐 예시를 보시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동영상하고도 좀 관련되는 건데요. 이전에 사람들이 인력들이 직접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원료나 작업 조건들을 조정을 했다면 이제는 그 수치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직접 평가하고 자동으로 센싱하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면서도 품질은 더 좋아지고 그리고 불량률은 더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의 현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제품을 직접 제작을 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뭐 불량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점들을 파악을 해서 다시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좀 비효율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시각적으로 VR을 이용을 해서 완벽하게 직접 실내에 들어가서 모든 장치나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해보고 평가를 해봄으로 인해서 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아주 과거에 비해서는 초기 개발 비용이 오히려 이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과정으로 자동차 시제품을 평가를 해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정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좀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과정 소개를 일단 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과정을 쭉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일단 구두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크게 세 덩어리의 일단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각화 도구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 현장에 설비나 장치가 설치가 될 때는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것이고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그 API를 같이 그 회사에 제공을 합니다. 그럼 그 API는 제조 현장 같은 경우에는 C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C샵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 API를 다룰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기본적으로 C샵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다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과정에서도 백엔드나 프론트엔드를 얘기를 할 때 백엔드 과정에서는 이제 DB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필수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은 필수입니다.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은 도대체 데이터베이스가 뭐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짧게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있는 데이터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여 있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삽입을 하거나 추출을 하거나 거기서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MSQL이나 오라클 같은 언어들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는 MSQL이 좀 더 널리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그것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각화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 윈폼이나 WPF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저희 과정에서는 다른 이런 좀 과정들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각화 도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약 2달 정도 되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좀 보완을 하는 식으로 저희 그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과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파이썬 언어도 어느 정도 저희 과정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딥러닝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딥러닝을 활용한 제조 데이터의 처리와 같은 과정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 커리큘럼에 이렇게 쭉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과정에 저희가 가장 강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4개월, 약 4개월의 일단 이론 과정과 그 이후에 약 2개월의 실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실무 프로젝트라는 게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그 프로블렘 베이스드의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토픽들을 가지고 현직에 계신 멘토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토픽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조별로 수행을 하는데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저희 현직에 계신 대기업 출신들의 전문가분 멘토들이 직접 붙어서 멘토링을 진행을 해주십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LX 일렉트릭이나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미라콤이나 하나시스템에서 아주 전문성 있으신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직접 멘토링을 2달 동안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과정에서는 저희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 팩토리 과정에 저희 특강을 진행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현직 실무자분께서 특강을 진행을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현장 탐방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이렇게 많이 잘 구성이 됐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잘 감안을 해주셔서 저희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산업 기존에 저희 했던 뭐 결과물 같은 건데요.
이제 조별로 진행을 했었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한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류 자동화를 활용한 식음료 업종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그리고 완제품 검사 및 창고 관리 시스템이나 스마트 안전 모니터링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실습 도구를 직접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 센싱을 하고 제어하는 것까지도 나갔던 프로젝트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직접 실습 도구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프로젝트 발표회를 진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그 평가단들도 모시고 멘토분들도 모시고 해서 저희 그 조별로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수한 조에는 저희가 상을 부여를 해서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에도 이 경력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취업 지원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고 하셨습니다. 저희 그 저희 멘토링 진행한 것을 저희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저희 스마트 팩토리 과정 운영하면서 모셨던 멘토링 분들입니다. 멘토분들이 뭐 LG CNS나 하나 시스템, 미라콤 INC, 뭐 LG 일렉트릭, 삼성전자 이런 데에서 저희 그 경력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멘토링이 중요한 게 멘토링 과정에서 어떤 그 학습적인 부분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돌아가는 이 현재 업종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어느 분야 또 어느 직종에 좀 지원을 하면 더 유망하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대기업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 업계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중견이나 아니면 작은 업체에 들어가서 2년이나 3년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연봉을 한 2천만 원씩 올리면서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전략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같이 좀 취직 시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이런 중견이나 중소기업의 좀 알짜 기업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런데 먼저 발을 들여 놓으시고 본인이 경력을 쌓으시면서 또 자기의 그 커리어를 만들어 가면서 분야를 또 쫓아가면서 한 분야를 만들어 가면서 본인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좀 더 적절한 취업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희 그 작년에 진행하면서 멘토링 진행했던 그런 교육 장면 잠깐 참고로 저희 사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추천 채용했던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그 저희 연계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라든지 기존에 저희가 추천을 했던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나서 되게 만족도가 높아서 이후에 계속 저희한테 채용을 요청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폴드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취업을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정도 일반적으로 받아보면 전공자 대 비전공자 비율이 전공자가 조금 더 많을 때도 있고 비전공자가 많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비전공자가 좀 더 많은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서 꼭 컴퓨터 쪽이나 아니면 이공계 쪽이 아니더라도 이쪽에 와서 본인의 전공하고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운영했던 스마트 팩토리 과정 중에서 좀 그 취업을 했던 친구 중에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 시스템에 그 취업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비전공자였습니다. 아마 공대 계열은 아니고 뭐 수학과 계열이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KT 넥스알에 그 취업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계열의 출신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학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다른 기관에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구름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그 강조를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인데 굉장히 지금 취업으로서는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내가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뽀개버리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온 학생들이 이 두 학생입니다. 6개월 동안 하면서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가를 내서 빠진 게 3일이 안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수업만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이외에도 본인이 그 이후의 시간이라든지 주말 시간이라든지 코딩 연습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도 만들어 보고 해결하려는 과정을 가졌던 친구들이
결국은 취업을 잘했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누구든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전공자가 결국은 취업을 잘했고 비전공자가 취업을 못했고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결국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잘했다라는 걸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런 과정들을 저희 기관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 저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저희 그 신입 사원들을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취업을 준비하는 요 시기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시기도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회상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20살 아니면 25살 아니면 20대 후반 지금까지 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열심히 다녔고 대학교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고 시험 기간에 뭐 유혹도 있었겠지만 참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고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본인을 이뻐해야 이런 취업 시장에서 공부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고 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면접 같은 거 진행을 할 때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어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좀 위로를 해주시고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이런 교육을 시작을 할 때도 그렇고 취업 준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